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신민님은 정색을 합니다. 왜? 본인은 미모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 신민님 나오셨고요. 잠깐 내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멧돼지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신민님이 아주 활약이 대단하네요. 왜냐면 사실 윤석열 징계 등도 행정 절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신민님 자체가 모든 방송에 나오는 모든 패널들 중에 가장 정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진실을 말씀하시네요. 그럼요. 네. 우리 민이 하고 싶은 말 다 해. 오늘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정말 평가를 해봐야 될 부분은요. 그러니까 지나간 부분이어가지고 그게 신경 못 쓰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같은 현상이 발생했던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하급수적으로 그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서 도저히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끝내 역학조사, 추적조사를 통해서 1000명대를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초반에 1000명대에 도달했을 때 거의 재생산지수가 2배에 달했었는데요. 그 뒤에 1.27배, 지금 1.07배까지 와서 거의 이제 1배까지 내려와 있는, 1배? 1배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1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요. 이제 잡혔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이고, 계속 말씀드린 대로 확진자 수보다 중요한 것은 확진율입니다. 확진율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백신 관련돼서 조금 드리고 싶은 좀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그동안에 몇 주간에 적폐 언론들이 계속 이상한 여론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한 가지 저의 예를 가지고 한 말씀을 드려보면요. 2006년도에 처음 강의를 시작했는데 2007년도에 최초로 합격을 시켰던 행정고시 합격생이 있었습니다. 어떤 케이스였냐면요. 제가 수업이 끝나면은 항상 그 시간대에 찾아와가지고 이건 뭐냐 저건 뭐냐 서점 좀 같이 가주면 안 되냐 이렇게 2달 정도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 6개월 만에 합격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는 더 이상 확실하게 다 확인을 했고 뒤돌아볼 것 없이 앞만 보고 달리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5, 6년 걸리는 시험을 6개월 만에 자기 전공 과목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능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다른 백신들도 이제 도입이 될 것인데요. 아스트라제네카 제일 먼저 우리 2월 달부터 맞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예방도 되죠. 사망률도 낮출 수 있고, 그 다음에 변이 바이러스 영국에서 발병된 그 변이 바이러스도 잡을 수가 있고, 그 주사 속도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의 상황 잠시 한 달, 2달 정도의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은 시작이 되게 되면 우리는 바로 추월할 수 있다. 그걸 믿으셔도 됩니다. 저는 요거가 말씀하신 대로 화이자나 모더나 이런 애들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져오는 것이 말씀은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가 군대에 갔다 와 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데 행군을 할 때 병장들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걸어갈 수 있을까? 병장들은 뭐 길에 익숙하기 때문에 다리가 튼튼하기 때문이 아니라 병장 누워있기 때문에 다리도 비실비실 그래도 훨씬 빨리 갑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이등병 같은 경우는 군장 안에다가요 뭐 야삽부터 이거저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병장은 이 안에 뭐 있죠? 베개 한 개밖에 없어요. 바로 이거거든. 이게 바로 아스트라제네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국가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인프라가 워낙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에 다 들어와서 다다다다다닥 놓을 수 있는데 인프라 쫙 갖춰져 있고 등짝에는 베개밖에 안 들어있습니다. 바로 추월합니다. 네. 저도 이제 오늘 여기저기 이렇게 알아보면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그 아스트라제네카를 해서 우선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게 만드는 역할이 백신의 기본적인 역할인데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망률을 현저히 낮춰주는 그런 효과도 아스트라제네카 안에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샴푸하고 린스를 한 번에 하는 거다. 이거는 스킨과 로션이 하나로 되어 있는 거구나. 엄청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소연님이 전 이거 처음 봤거든요. 뭐 오리론이야? 이 셀트리온 이 얘기 지금 이거 보니까 이거는 거꾸로 들어오네. 그러니까 양쪽 다 모아놓은 이런 제품들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건데 아이고 기대가 아주 많습니다. 사실 이게 그동안에 걔네들이 가져왔던 언론 구조 프레임과 그대로 연장선상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우선 걔네들이 적폐 언론이 원했던 것은 추윤 갈등이라는 프레임이었었습니다. 사실 이 추윤 갈등이라는 프레임을 우리가 정면으로 돌파하지 못했던 부분은 사실 있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맞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다음에 언론마다 나오는 게 똑같은 계속 레토릭이 나오는데요. 추미애 완패 또는 윤석열의 완승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기사가 던지려고 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완패했는데 이 지금 위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예요. 이 국면 돌파용으로
개각을 한다. 이제 인사 조치를 한다.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국면 돌파용으로 가려고 한다. 너희들은 이렇게 비겁한 놈들이다. 너의 부하들을 이런 위기가 되면 걔한테 책임을 묻고 이게 내 처벌이다.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은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면 돌파용으로 인사 조치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예. 그날이 쉽게 오지 않음을 알았어도 또한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 것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상당히 선분당 같은 느낌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요거 해석이 분분하더라고 사람들마다. 오늘 정답 나와 있는 건데 이거 언어 논리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이거 없어요. 해석해봐요. 장관 이게 이 표현을 왜 했을까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이 생각을 해보면요. 지난 16일 날 문재인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내용 안에 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6일 날 이제 징계 의결이 됐고요. 새벽 4시 30분에 징계 의결이 됐고, 그 당일로 청와대 예방을 했고, 거기서 제청을 하고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징계 처분이 발해졌고, 그날부터 윤석열은 이제 출근을 못하게 됐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얘기한 것은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해달라라는 것이 무엇인가 해석을 해보게 되면 오늘 징계가 나왔고 그다음에 집행정지나 뭐 이런 뭐 본안소송 오래 걸릴 거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집행정지 같은 건 안 나온다는 지금 전제 하에서 그때는 알 수가 없었잖아요. 전제 하에서 생각해보면 두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어요. 하나는 공수처 출범을 마무리해달라. 그 추천위원 중에 한 명이 또 법무부 장관이니까 그거 해달라. 그다음 두 번째 마지막 당신이 나가기 전에 검찰 인사를 깔끔하게 좀 정리해달라. 요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었는데 집행정지가 나와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 가지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거예요. 추 장관 당신은 마지막 소임을 해주쇼라고 얘기한 것에 윤석열의 문제도 완전히 해결을 해주쇼라는 내용이 이제는 사정 변경에 따라 포함이 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밖에 안 보이고 그래서 그날이 쉽게 오지 않음을 알았어도 이것은 검찰개혁 그다음에 윤석열의 문제 이런 것들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긴 하지만 그만큼 이것이 우리에게 또한 절실하고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는 끝까지 이 장관직을 놓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라고 저는 읽힙니다. 지금은 이제 사법 만능의 시대가 돼버린 것이죠. 이거 그냥 바로 깨드릴게요. 주호영은 판사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판사였다면 이렇게 무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집행정지 관련돼서 쟁점에 걸린 부분이나 이런 것도 제 채널에서 제가 방송했던 내용 다 맞았거든요.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해요. 이걸 민사소송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건 당연히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행정소송, 행정법원 얘기를 꺼냈어요. 이게 윤석열 집행정지 나온 거 가지고 지금 그 승리에 심취해가지고 그 승리도 아니거든요. 근데 심취해가지고 행정법원에 또 행정소송을 제기할까 이러는데요. 행정소송법 45조에 따르면 바로 각하됩니다. 이런 소송은 개별법에 근거가 없으면 인정이 안 되는데요. 이 공수처에서 하는 결정은 외부적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무조건 각하예요. 들어가자마자 그냥 문전박대 돌려보내버리고요. 그 다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기한다라고 했는데요. 위헌법률 심판을 제기하려면 공수처법에 근거해서 어떤 구체적인 처분이 나오고 그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 안에서 제청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처분이 나온 게 없고요. 나올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헌법률 심판도 제기될 수 있는 기회는 1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호영 당신은 이제 법률가라고 말하지 마. 국회의원 아닙니까? 국회의원이시구나. 네. 이 논리 자체가 지금 행정의 달인 우리 신민 쌤께서 이거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쉽게. 지금 이 말 듣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봐요. 두 가지 지금 포인트 한번 찝어볼게요. 네. 박근혜 하나 예를 가지고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검사징계위원회가 얘기했던 의결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게 되면요. 박근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대로 탄핵소추 의결해서 헌법재판소에 갔었고 그다음에 이정미 재판관이 박근혜를 탄핵합니다. 이렇게 했던 걸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가지고 사람들이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강의실에서 했던 얘기가 개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형사재판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형사재판과 그 당시에 탄핵심판이나 헌법재판은 전혀 다른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면
이 탄핵이라는 것 자체는요, 박근혜라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신체 기관 중에 하나인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을 때 그 국가기관을 수술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탄핵 심판입니다. 이건 자연인에 대한 게 아니라 사람이 아닌 기관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 받고 있는 형사재판이라는 것은 자연인 박근혜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전혀 다른 문제고요. 그 다음 이것을 이번에 지금 정한준 교수님이 위원장에 있었던 징계위원회 의결문이 너무나도 상세하게 잘 작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요. 검찰 내부 규정들이 막 제시가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공무원, 검찰총장의 공무원은요. 이런 내부 규정, 이건 법이 아니에요. 법이 아니어도 이거에 위반되면 징계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형사처벌과 비교했을 때 징계를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위반해서 안 되는 범주가 훨씬 더 넓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한준 교수님 얘기하는 게 형사재판에서 던지는 절차와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 절차에서 던지는 절차와 원리가 있는데 보통 판사들이 이거 구별을 못해요. 실제로 제가 받고 있는 재판에서도 구별을 못해서 제가 계속 알려주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판사한테 얘기를 해줘요. 구별을 못합니다. 못해서 지금 실수를 크게 하나 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행정부의 판단에 대해 사법부가 거기다 감나라 배나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은 그러면 사법부의 존재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정부의 인사권 행사 이런 것들은 물론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이 돼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사법부가 판단함에 있어서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고 그 잣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개입을 할 수는 있어요. 사실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소송을 제기하면 바로 집행정지 시켜줘요. 근데 우리나라가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보죠. 지금 얘가 윤석열 문제니까 우리가 이런 쪽 방향에 서 있지만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한테 여러 가지 침해를 받거든요. 그때는 이 집행정지가 필수적으로 나와주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행정법원의 판단은요. 판단이 잘못된 거예요. 공공복리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피 신청이나 이런 부분에 판단이 잘못된 거고 저는 이 재판부의 미스, 재판부의 실력 부족, 네 이거를 짚고 그렇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법원 자체가 말도 안 되게 사실 우기인 거죠.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린 거잖아요. 총 7명 중에 3명만 의결했으면 무효다. 지금 핵심은 그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기피 신청권이라는 걸 인정을 해줬어. 인정을 해준 건데 그것을 남용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명의 위원에 대해서 예비위원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기피 신청을 해버리게 되면요. 그럼 아예 이 징계위가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럴 때 항상 재판부는 권리 남용으로서 당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처리를 해요. 근데 이번에 이 홍순옥 판사가 권리 남용으로 당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쉽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강의실에 10명이 출석을 하는 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클래스가. 그런데 제가 이제 선생님으로 들어가고 출석부를 불렀습니다. 1 왔니? 2 왔니? 3 왔니?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7명이 왔어요. 7명이 왔는데 출석을 했죠. 근데 그 중에 한 학생이 그런 거예요. 선생님, 저 지금 독감에 걸려가지고 여기서 수업 들으면 다른 학생들한테 감염될 것 같으니까 저 옆방에 가가지고 인강으로 실시간 영상 볼게요 하면서 옆에 스터디룸에 가 있습니다. 그럼 이 학생 이름이 만약에 철수라고 한다면 이 철수는 여러분 출석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이거 출석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출석한 거죠. 출석한 거잖아. 네. 출석부에 기록해줘야지. 개근상도 주고. 네. 출석한 건데 몸이 아파서 양호실 가서 수업을 듣는다거나 인터넷 강의를 본다거나 이렇게 하겠다는 것 뿐이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4명 중에 4명이 지금 출석을 했어요. 그리고 1명이 기피 신청 대상자이기 때문에 수업을 안 듣고 잠깐 옆방 가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상식을 가진 자로 뭐 다른 판례 끌어올 것도 없어. 이걸 잘못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좀 제정신이 예. 없습니다. 사실 민주당은 당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민주당 의원들이 반드시 이겨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됩니다. 우리랑 같이 싸웁시다. 그거예요. 같이 싸워서 우리를 주인으로, 국민들을 주인으로 세우고 함께 싸우다가 거기서 다친다라고 하게 되면 서로를 보듬게 됩니다.
졌다고 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뒤로 숨을 이유 없는데 저는 이 지금 제도적 검찰 개혁 논의 신중론 나오면서 또 무슨 짓거리야 이게 지금까지 전 민주당이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비판한 적 없습니다. 근데 이번엔 용납이 안 됩니다. 왜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왜 이런 생각들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뉴스의 중심에 서 있는 윤석열을 뒤로 빼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자마자 갑자기 비판은 비판대로 하면서도 법무부 장관 교체하자, 즉시 항고 제기하지 말자, 탄핵 논의 시작하지 말자 이런 얘기들을 계속 꺼냅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정말 우리가 윤석열 거론 안 하면요. 우리가 탄핵 논의 시작 안 하고 즉시 항고 제기 안 하고 우리가 윤석열 거론 안 하면 윤석열 국면은 당신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윤석열 국면은 정말로 끝나는 겁니까? 윤석열 국면은 윤석열이 자가발전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요. 국진당이 만든 것도 아니고요. 중앙일보를 필두로 한 언론들이 만들어서 대권가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시민사회단체나 종교계 학계에서 윤석열 정점을 한 검찰개혁 한 목소리를 외쳤고 악의 꽃을 피웠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조용히 한다고 해서 이 국면이 끝나지 않아요. 네. 요거에서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요. 김두관 의원이 얘기한 게 좀 담았다고 생각을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이 정직 2개월밖에 안 나온 것인데 이걸 헌법재판소에 갖다 주면 기각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헌법재판을 몰라서 한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재영역이거든요. 맞아, 다른 이야기예요. 네, 이거는 분야가 다르다고. 와, 제가 다른 얘기하기 전에 먼저 제가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 그 탄핵 사건에서 주요 메시지 제가 하나 그 요지 부분을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04 헌나 1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 사건인데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탄핵은 직무행위로 모든 사소한 법 위반 행위를 가지고 파면을 하는 것은 안 된다. 공직자에 대한 파면은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이 있어야 된다.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윤석열이 고작 징계 2개월 나온 것밖에 없는데 이게 정말 파면을 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이라고 볼 수 있겠냐. 쫄은 거야 지금. 쫄은 건데 뒤에 더 중요한 게 나온다고요. 항상 스타는 맨 뒤에 나온 거야.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 여기서 핵심은요. 파면 결정이 아니에요. 탄핵이 원래 파면이니까 대통령에 대한 이거예요.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에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그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이 너무나 심각하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법 위반의 의사가 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의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탄핵 사건은 노무현, 박근혜 두 개의 사건인데 공교롭게 이 두 개 다 대통령 탄핵 사건이에요. 그걸 기준으로 보면 절대로 안 된다. 예. 대통령은 선출직, 얘는요 임명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엄격성의 기준 잣대 자체가 전혀 다르다. 예. 그러니까 진짜 괜찮네요. 제가 3당 콤보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징계 관련된 집행정지에 대해서 즉시 항고 가자. 그리고 또 다시 징계 소집해도 되거든요. 이거 아무 법적인 문제 없어서 다시 징계 2차 징계 가자. 그리고 탄핵 가자. 이렇게 3당 콤보를 얘기했는데 지금 소장님이 얘기한 특검을 가버리면은 야 이거 완전히 사면초가 되겠는데 징계 지금 해놓은 거와 관련돼서는 행정재판 돌아버리고 특검 들어가면 이쪽엔 형사재판 돌아버리고 탄핵 소추 의결하게 되면 헌법재판 돌아버리고 세 개가 동시에 윤석열을 쪼아버리면 이완규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법원 진짜 많네요. 지금 공수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요. 제가 어저께 밤에도 공수처 관련된 검찰 개혁 관련된 논문을 하나를 봤는데 그닥 건질 게 없어갖고 그냥 한 30페이지짜리 읽고 말았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주되게 해요. 공수처 해봐야 25명이잖아요, 검사가. 그러니까 그냥 쉽게 여기 20명, 저쪽에는 2092명이니까 원래 그러니까 2000명 하게 되면은 이거 1대100의 싸움이 돼버리거든요. 1대100의 싸움이 돼버리거든요.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2명, 3명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꼬마 호랑이다. 공수처 이거 갖고 뭐 되겠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논문을 제가 보고 왔는데 사실 이 법관들 사찰 문건 이런 걸로 해서 뭐 정경심 교수님 재판이라거나 이렇게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헌법재판 가서는 못 돼요. 윤석열이. 그 미친 짓이거든요. 그러면 탄핵이 넘어가면 헌법재판관까지 사찰하면서 공격은 못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일개 판사 하나는 충분히 넘겨버릴 수 있겠지만 안 될 것이고
예, 와, 지금 얘기하시는 전략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봐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무조건 맞아요. 예. 이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저도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란 게 제도적 검찰 개혁의 입법으로 국면을 전환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뜻이구만. 검찰 개혁 특위 좋다고요. 그거 만든 것까지 제가 찬성을 했어요. 근데 이게 김동완 의원 얘기한 대로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투트랙 병행 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갖고요. 국정원 국내 정보 수집 권한을 경찰에 이관하는 거 유예 기간이 몇 년이죠? 3년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을 검경 수사권 완전 분리로 바꾸든 뭐 이런 것들이요. 지금 아직 시행도 되기 전에 바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또 붙이게 유예 기간 둬야 돼요. 1년이고 2년이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2월이 넘어서면요. 이제 선거 국면 들어가요. 보궐선거 해야 돼요. 보궐선거 끝나면 당대표 선거 해야 돼요. 그거 끝나고 나면 대선 주자 경선 우리 또 내부를 치러야 돼요. 그럼 아예 대선 국면 들어가 버려요. 이런 식의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냐? 저는요. 보궐선거든 뭐든 간에 반드시 윤석열이 선거 개입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개입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어. 이게 선거 개입을 막으려면 윤석열 손발을 묶어야 돼요. 묶는 방법이 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정직 2개월 뒤에는 또 다시 손발 풀려가지고 또 돌아다닐 거예요. 탄핵은 어떻게 되죠? 기각 안 되고요. 제가 이긴다는 근거도 다 제시할 수 있는데 그건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고, 네, 기각 안 되고요. 근데 기각이냐 인용이냐 관심도 없고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헌법 65조 3항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심판이 끝날 때까지 권한이 정지된다. 이거예요. 이 권한은 윤석열의 7월 24일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계속 정지돼요. 그때까지 헌법재판이 안 끝나거든요. 근데 이게 재적의원은 3분의 1, 그러니까 100명만 있으면 되고요. 재적의원의 찬성은 150명, 과반수. 또 우리 지금 최소 봐도 173명이에요. 100명 통과, 150명 통과, 탄핵소추 의결하는 거 발가락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권한 정지시킬 수 있고 선거 개입 막을 수 있어요. 지금 제 도골랐어요. 도골라 있는데 저놈을 풀어놓으면요. 보궐선거부터 다 개입해서 우리 무슨 꼴을 당하려고 그럽니까? 무조건 탄핵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제가 한마디만 좀 드리면요. 지금 딱 봐도요. 윤석열과의 1라운드에서 우리가 패배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은데요. 이것을 외면하면 편하시겠죠. 그리고 대면하면 불편하시겠죠. 그렇다고 외면할 겁니까? 정치 그만할 거 아니잖아요. 제가 여기서 떠오르는 거는 지난 4.15 총선 당시에요. 위성정당 이런 거 만들지 않겠다. 우리는 깨끗하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분명히. 그때 우리가 들고 일어났었고 결국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더시민이라는 우리가 정당을 만들게 됐지 않습니까? 돌아와 한번 보세요. 그때 당시에 그걸 안 만들었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을지. 예, 무조건 옳고 그른 거 소원칙주의에 빠지지 말았으면 좋겠고, 패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윤석열의 죄의 유무가 따져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형사재판이 아니었고요. 단순 행정재판이었고요. 본안소송도 아니었고요. 단순 집행정지였고요. 2심, 3심도 아니고요. 그냥 이틀짜리 1심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지나간 거 없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바뀐 거 없습니다. 왜 갑자기 방향을 바꿉니까? 이 상황에서 한국이 백신 자체가 무너지는 K 방역의 신호라는 말은 누구도 쓸 수 없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쪽은 이미 방역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가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 시험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뭐 대학 갈 때라도 한 번씩은 시험 봤으니까 객관식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집에 와서 채점해보면 내 점수 몇 점인지 다 알잖아요. 다 알아. 근데 다음날 아침에 신문에 커트라인이 나왔어. 커트라인이 나왔는데 그 커트라인보다 내가 채점을 해본 게 50점이 높아. 그럼 나 붙은 거야, 떨어진 거야? 나 붙은 거죠. 넉넉히 붙었죠. 수석할지도 몰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가 와서 뭐라고 하냐. 합격증 어딨어? 합격증 어딨어? 아니 내 답안지를 보면은 50점 넘게 내가 지금 올라가 있다고. 합격증 어디냐 물으면 내가 합격증이 있어야 주지. 발급이 아직 안 됐는데.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선거도 4.15 총선 때랑 똑같이 결국은 또 딱 1년 만에 또 하는 거잖아요. 4.15고 4.7이고 이렇게 되면. 근데 또 코로나 선거로 치러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일각에서는 코로나, 성폭력, 부동산 이 세 가지 이슈로 싸울 거라고 생각을 예견을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코로나 문제는 메르스 당시 얘기를 꺼내면 충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문제 좀 더 디테일하게 가고 성폭력 문제는 성폭력의 온상 자체가 국짐이고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 3법 박덕흠, 조호영 이렇게 끌고 가면 그닥 어려운 문제는 없는데 코로나만 이번에 지난번처럼 뭐 외신이 등판해서 도와주지 않을 거니까 이번엔 우리의 힘으로 코로나를 돌파해서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1월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될 겁니다. 오늘 보니까 뭐 프리랜서 이런 특수고용노동자 또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하면 좀 안정돼요. 또 좀 안정될 거고 그다음에 2월에 이제 백신 접종 시작하잖아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예방도 가능하고 냉장 보관도 가능한 주사 방식의 아스트라제네카부터 들어가면 또 그만큼 또 안정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딴 나라에서 속도 맞는 속도 또는 부작용 문제로 여기저기 또 터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속도도 빠르고 안전하고 이렇게 되면서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4월엔 우리에게 유리한 국면이 올 건데 타협만 합시다. 아니 근데 정말로요. 지금 이 사건에서 이게 정치 선거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 지역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 전범민 아빠 정광수 회장이라는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이진 종합건설이잖아요. 얘가 주거 비율 80%를 따내가지고 그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세 아들들에게 나눠주고 그 중에 한 놈은 시의원, 국회의원까지 만들고 이렇게 했다는 건데 이게요. 그 한진 종합건설이 있어요. 그렇죠? 한진건설 알잖아요. 한진도 실패했던 사건이거든요. 한진도 주거 비율 올리는 거 어떻게든 조금만 해달라고 했는데 이거 매립지 이거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실패한 건데 한진도 실패한 것을 제1기업인 한진도 안 되는데 전광수가 가면 된다. 근데 이런 문제면 이 지역에서 이게 기업하시는 분들도 패배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런 식이라고 하게 되면 이거 유재중이라는 사람한테 국회의원직도 이것도 물려받은 거잖아요. 이것도 세습받은 거잖아요. 이런 식이면 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뭐 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미 다 정해진 대로 이게 진정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겠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하는 순간이네요. 지금 우선은 윤석열이 옆으로든 뭐 1등이든 3등이든 뭐 레알미터 뭐 관심 없고 그런데 우선은 윤석열이 포함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아까 전에 정한준 교수님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하셨던 정한준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도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 그 중립성을 의심받는 행위 역시도 삼가해야 되는 것이 바로 법조윤리다. 이거 저기 변호사 시험 법조윤리는 과목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은 이 문제를 지적받아 놓고 나서도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지적받아 놓고 나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빼라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포함되는 것 자체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하고 이낙연 대표 비교를 하면 사실 저는 지금 김부겸, 박주민, 이낙연 이 당시에 당대표 선거가 지금도 되게 생생하거든요. 생생한데 그때 이낙연 대표가 출마를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다. 그때 분위기 좋았는데 이대로 쭉 가시는 게 잊혀질까 봐 그러는 건가? 근데 오히려 리스크가 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근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까지 보여준 게 그동안에 지난 7개월 동안에 행정 능력을 보여줬지 정치력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거기 그대로 있죠. 근데 나머지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나머지가.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 우리는 이낙연 대표에게서 당대표이기 때문에 행정가의 모습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정치인의 모습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정치인의 모습을 그닥 우리는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정치력을 막 발휘한 게 없어요, 지금. 그냥 행정 능력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할 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막 지금 상황 이재명 지사가 뭘 막 잘해가지고 그렇게 된 그런 결과는 아닌 것 같고 나머지가 지금 밀리고 있는 것 같은 내가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요. 지금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낙연 대표는 최근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다시 보편 3차 재난지원금에 또 이제 보편 얘기를 하니까 결국 이재명 지사는 뭐 당대표도 아니고 내각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일개 지사일 뿐이면서 자치단체장일 뿐이면서 왜 중앙정부 얘기하는 것마다 일하는 것마다 하나하나 와서 다 이렇게 딴지를 거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그런 얘기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지율이 나온다라는 것은 이낙연 대표 측에서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자, 밥 먹으러 가야지. 오늘 저녁 메뉴는 매생이국입니다. 굴 매생이국. 출발! 끝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